일장 비 내리던 밤, 서울을 떠나다. 서울의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유리창을 더 세게 두드렸고, 한서윤은 손안의 작은 검사기를 오래 내려다보았다. 두 줄은 흐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숨이 흐려질 만큼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의 하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 전 강지훈의 품에서 들었던 낮은 숨결을 떠올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회장가의 후계자도 아니고 자신이 비서실의 그림자도 아니라고 믿었다. 검사기를 감싼 손끝이 떨렸지만 서윤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깊게 깨물었다. 문 밖 거실에는 아직 지훈의 재킷 향이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두고 간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새벽 회의 때문에 먼저 나갔고 잠든 그녀의 이마에 아주 조용히 입술을 댔다. 그 다정함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그녀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서윤은 KJ 그룹 회장실 소속 비서로 3년을 버티며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차가운 판단으로 계열사를 정리했고 웃지 않는 얼굴로 수천 명의 생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야근이 길어지는 밤이면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놓고 지나갔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린 줄 그는 끝내 모르는 듯 했다. 전날 밤은 기념일도 고백도 아닌 위태로운 침묵의 끝에서 찾아온 사고처럼 시작되었다. 지우는 약혼설 기사 때문에 분노했고 서유는 그가 처음으로 상처 입은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만은 비서로 서 있지 말아줘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 한마디에 오래 닫아둔 마음을 놓아버렸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아침의 침묵은 더 잔인했다. 서유는 세면대에 기대어 일어섰고 검사기를 가방 깊숙한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임신이라는 사실은 한순간에 그녀의 미래를 바꾸었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닿지 않은 아주 작은 생명이었다. 그녀는 병원 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지훈에게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목이 막혔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휴대전화 화면에서 찾는 순간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오늘 오전 11시 본가 회의에 동행하라는 짧은 지시만 적혀 있었다. 서유는 거울 속 창백한 얼굴을 보고 볼에 남은 붉은 자국을 서둘러 화장으로 덮었다. 본가 회의는 보통 지훈의 결혼 문제나 승계 문제를 다룰 때 열렸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떠올리자마자 배 아래쪽에 손을 얹고 차가운 숨을 삼켰다. 강남 언덕 위에 자리한 강씨, 저택은 늘 사람을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용했다. 검은 대문이 열리고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서자 서유는 창밖에 잘린 나무와 젖은 자갈길을 바라보았다. 집사들은 고개만 숙였고 누구도 비서인 그녀에게 불필요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 무관심은 예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급의 선을 확인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서유는 서류 봉투를 정리하다가 안쪽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번 약혼 추진은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곧이어 그의 계모인 윤혜란 여사의 웃음 섞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얇고 차가웠다. 호텔 합병만 끝나면 네 결혼은 발표된다고 해라는 말했고 서유는 봉투 모서리를 손톱으로 눌렀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옆에 둘 사람은 자신이 정한다고 낮게 대답했다. 그 말이 그녀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주 잠깐 피어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해라는 비서 한서윤 이름을 정확히 꺼내며 희망을 먼지처럼 밟았다. 해라는 서윤 같은 여자는 곁에 두기 편하지만
집안에 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능력이 좋고 입이 무거우니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고, 회의실 안공기는 갑자기 더 낮아졌다. 지훈이 거칠게 의자를 미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유는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반박했는지 듣기 전에 그녀의 심장은 먼저 결론을 내려버렸다. 서유는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서 겨우 숨을 골랐다. 뱃속의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은 벌써 그 아이의 자리를 정하려 들고 있었다. 지훈이 정말 그녀를 원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회장가의 문턱에서 찢겨나갈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자신보다 아이가 먼저 상처받는 미래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헤라는 서윤을 정원별채로 따로 불러 차를 내주었다. 찻잔은 얇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향은 이상할 만큼 쓰게 느껴졌다. 헤라는 직접적인 모욕을 피하면서도 서윤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서윤 씨는 똑똑하니까 선을 넘는 순간 잃을 것이 많아진다는 걸 알겠죠? 라고 그녀는 말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헤라는 그 침묵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여자는 많았지만 결혼 상대는 늘 집안끼리 고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윤의 병든 어머니, 과거 치료비 기록과 지방에 사는 이모 주소까지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그 순간 서윤은 이 집안이 사람을 협박할 때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라도 특별한 일이 생기면 먼저 나에게 말해요. 라는 헤란의 말에 서윤의 속이 얼어붙었다. 특별한 일이라는 표현은 너무 넓었고 그래서 더 잔혹하게 정확했다. 그녀는 검사기가 든 가방을 무릎 아래로 더 깊이 숨기며 아이의 존재가 이미 들킨 것처럼 느꼈다. 헤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치 날씨를 묻듯 조용히 웃었다. 저택을 나온 뒤 서유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 다리 아래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강물 위에는 회색 구름의 그림자가 길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하려 여러 번 화면을 켰지만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가 달려와 준다 해도 그를 둘러싼 세계는 그녀와 아이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지훈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서유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메시지에는 어디냐는 짧은 질문과 오늘 들은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다급한 문장이 이어졌다. 그가 설명하려 애쓰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설명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늦게 도착하면 때로는 이미 상처가 집을 지어버린 뒤였다. 서유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여권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옷은 많지 않았고 회사에서 받은 명함과 사원증은 책상 서랍에 가지런히 남겨두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쓰면서도 손이 멈출 때마다 배를 감싸 쥐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첫 선물이 도망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깊게 울렸다. 밤 11시. 지훈이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유는 창문 틈으로 검은 세단과 우산 없이 서 있는 그의 어깨를 보았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계속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방불빛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지만 달라지는 쪽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삶이었다. 서유는 불을 끄고 미리 챙긴 가방을 들고 뒷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은 오래되어 발소리를 삼키지 못했지만 비가 그 소리를 조금 덮어주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으나 건물 모퉁이에서 한 번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날만은 길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피로를 품고 의자에 기대 있었다. 서유는 부산행 표를 끊고 대기실 구석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마지막으로 열린 화면에는 지훈의 부재중 전화 32통과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빗물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무너졌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날 때 하늘은 아직 검은색과 회색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서유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자신의 이름이 서서히 뒤에 남겨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고 동시에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사랑보다 작고 초라했지만 그날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다. 부산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친절하지 않았지만 서유는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가 소개해준 작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낮에는 도시락 가게 일을 도왔다. 밤에는 온라인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며 언젠가 아이와 둘이 설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서울의 비서 한서유는 서서히 사라졌고 바닷가 동네의 조용한 엄마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아이의 이름은 한도윤으로 지었고 성은 처음부터 그녀의 성을 따르게 했다. 도윤은 태어날 때부터 눈매가 또렷했고 잠든 얼굴마저 누군가를 닮아 서윤의 마음을 자주 찔렀다. 아이가 처음 손가락을 잡던 날 그녀는 지훈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작은 손의 힘이 너무 따뜻해서 잊었다고 믿은 사랑까지 함께 흔들렸다. 4년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서윤에게는 하루하루가 길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지만 서울의 인맥과는 어떤 연락도 남기지 않았다. 도윤이 감기에 걸릴 때마다 혼자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고 월세가 밀릴 때마다 웃으며 추가 일을 구했다. 그래도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깐 그녀 편이 되었다. 도윤은 4살이 되자 질문이 많아졌고 아빠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가져왔다. 서유는 그때마다 먼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아이는 더 묻지 않고 장난감을 만졌다. 거짓말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그날을 감당할 준비가 없었다. 그러던 봄, 서유는 지역 인테리어 스튜디오에서 정식 디자이너 제안을 받았다. 스튜디오는 부산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그녀의 섬세한 공간 감각은 예상보다 빠르게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친 사람처럼만 살고 싶지 않았고 도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다시 꿈을 붙잡으려던 순간 서울에서 내려온 큰 제안이 그녀 앞에 놓였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KJ 호텔 서울 본점의 프라이빗 라운지 리뉴얼 공모에 참여하자고 말했다. 서유는 KJ라는 2 글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든 자료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책임자는 대기업 프로젝트라 성공하면 스튜디오 전체가 달라진다며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윤의 어린이집 고지서와 월세 봉투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날 밤 서유는 잠든 도윤 옆에서 오래도록 제안서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작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고 속눈썹 아래로 지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울은 그녀가 묻어둔 모든 것을 깨우는 도시였고 KJ그룹은 가장 깊은 상처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도망만으로 지킬 수 있는 삶에는 언제나 좁은 천장이 있었다.
며칠 뒤 서유는 팀과 함께 서울행 KTX에 올랐고 창밖 풍경은 빠르게 북쪽으로 밀려갔다. 도유는 이모에게 맡겼지만 아이의 작은 가방 끈을 놓던 순간 마음이 무너질 뻔했다. 그녀는 이번 일정이 단 이틀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풀이했다. 강지호는 본사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니 작은 디자인 공모 현장에 직접 나타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서유는 4년 전 새벽의 냄새가 아직 자신의 몸에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빗소리도 없고 터미널에 차가운 의자도 없었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택시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번에는 아이를 위해 왔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다. KJ 호텔 로비는 예전보다 더 화려해졌고 천장 유리에는 낮은 햇빛이 조각처럼 부서졌다. 서유는 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며 익숙한 로고를 눈으로 오래 피했다.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안내받는 동안 직원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낯익게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지나간 시간이 자신을 충분히 바꾸었다고 믿었지만 심장은 아직 그 이름 앞에서 어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 서유는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하며 차가운 손끝을 숨겼다. 팀장은 그녀에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그녀는 괜찮다는 미소를 어렵게 만들어 보였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열렸고 주변 공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낮아졌다. 검은 슈트 차림의 남자가 수행원들 사이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강지우는 4년 전보다 더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훨씬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보고를 듣다가 문득 시선을 들었고 그 순간 서유는 숨을 완전히 잊었다. 수많은 사람과 반짝이는 로비 사이에서 그의 눈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찾아냈다. 마치 4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그녀가 돌아오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다. 서유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지훈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행원의 말을 끊고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고 회의실 앞의 소음은 멀리 밀려났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재회는 준비할 틈도 없이 현실이 되었다. 지우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아주 낮고 거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윤. 그 세 글자는 지난 4년을 단숨에 찍고 들어와 그녀가 쌓은 벽을 조용히 흔들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들었고 그의 검은 눈동자 안에서 오래된 밤비를 보았다. 지우는 분노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보다 먼저 상처받은 사람처럼 숨을 참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드디어 찾았다고 말했다. 이장 유리홀에서 다시 마주친 날 프레젠테이션 룸 앞의 공기는 누군가 난방을 끈 것처럼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서윤은 강지훈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것을 보며 손안의 서류철 모서리를 더 세게 눌렀다. 함께 온 팀장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는 KJ그룹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에 긴장했고 서유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숨이 막혔다. 강지우는 그녀 앞으로 완전히 다가왔지만 주변 직원들 때문에 더는 사적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명찰에 적힌 스튜디오 이름을 내려다 본 뒤 다시 서윤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죠. 라고 그가 말하자 수행원들은 즉시 문을 열고 안쪽 좌석을 정리했다. 그 담담한 목소리 때문에 서윤은 오히려 더 깊이 흔들렸다. 회의실 안쪽에는 KJ 호텔 임원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팀장 옆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했지만 손끝의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 없었다. 스크린에 첫 장이 떠오르자 그녀는 자신이 도망친 여자가 아니라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러나 정면 중앙에 앉은 지훈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연습된 침착함을 조용히 벗겨냈다. 서윤의 발표는 조용한 색감과 깊은 동선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빗 라운지 설계안이었다. 그녀는 손님이 남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호흡을 회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 말은 프로젝트 설명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원했던 삶이기도 했다. 지우는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을 함께 붙잡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고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먼저 질문을 던졌다. 서윤은 자재 단가와 동선 효율, 보안 구역 분리 계획까지 차분하게 답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떤 질문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손끝으로 펜을 내려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물었다. 이 공간을 설계한 사람은 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처럼 문을 숨겼습니까? 그의 질문은 설계안의 구조를 향한 것이었지만 서윤은 그 안에 담긴 원망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사람마다 도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닫는 문이 있다고 대답했다. 지훈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회의실 안의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은 기대 이상이라며 밝게 웃었지만 서윤은 웃음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호텔을 빠져나가고 싶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몹시 서둘렀다. 그런데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하나에 복도 전체가 멈춘 듯했다. 서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잠깐 이야기합시다. 라는 지훈의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된 그를 닮아 있었다. 서윤은 업무상 대화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4년 동안 사라진 사람이 할 말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차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지우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지만 곧바로 프로젝트 책임자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의 스튜디오는 KJ 호텔 측으로부터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팀 전체가 환호하는 사이 서윤은 그 결정이 순수한 평가 결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축하 인사 속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빠져나갈 길을 계산했다. 계약 협의 자리에서 지우는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접 나타났고 법무팀까지 대동의 서류를 검토했다. 그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담당 디자이너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새로 넣게 했다. 팀장은 대기업이 핵심 인력을 고정하려는 것이라며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서윤은 그 문장이 자신을 향한 족쇄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명 직전 펜을 멈추고 지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 조항은 과합니다. 라고 서윤이 말하자 지훈은 회의 자료를 덮으며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답했다. 이번에는 사라지기 전에 내가 붙잡을 겁니다라는 말이 너무 선명해서 그녀는 잠시 대답을 잃었다. 법무팀 직원들은 계약 조건에 의미만 논의했고 두 사람 사이에 무너진 시간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 서윤은 결국 서명했고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오후부터 지우는 업무라는 이름으로 서윤의 동선을 세밀하게 붙잡기 시작했다. 그는 현장 답사를 직접 동행했고
자재 샘플 검토에도 갑자기 참석했다. 서윤이 다른 직원에게 질문하면 그는 먼저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설명했다. 그 익숙한 능숙함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다시는 그의 세계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키웠다. 라운지 철거 예정 구역은 아직 영업이 끝나지 않아 두 사람은 늦은 저녁에야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직원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넓은 공간에는 서윤과 지훈의 발소리만 남았다. 지훈은 창가의 어두운 반사를 보며 4년 전 그날 밤 왜 한 번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손전등을 든 손을 내리고 오래 미뤄둔 거짓 침묵을 다시 골랐다. 우리는 설명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하자 지훈의 턱선이 굳어졌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 그녀가 남긴 사직서와 꺼진 전화기를 아직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가 얼마나 찾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지우는 한 걸음 다가왔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유리벽에 어깨를 닿았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만으로도 충분히 가까웠다. 부산에서 혼자 지낸 겁니까?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참아온 두려움에 가까웠다. 서윤은 아이의 이름이 입술 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겨우 막았다. 그 순간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이모의 영상통화 알림이 떠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거절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메시지에 도윤이 울고 있다는 짧은 문장이 보였다. 지훈의 시선이 화면 위 이름을 스치기 전에 서윤은 몸을 돌려 급히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작은 화면 속 도윤의 얼굴은 이미 환하게 떠올랐고 아이의 젖은 눈가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엄마. 언제와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빈 라운지 안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울렸다. 서윤은 급히 이어폰을 찾았지만 손끝이 떨려 가방 안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화면 속 아이는 볼을 문지르며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고 서윤의 표정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그 변화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아름다웠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화면 속 아이에게 멈춰 있었다. 도윤은 울다 지친 얼굴로 서윤과 닮은 인매를 하고 있었지만 눈매와 이마선은 지훈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낀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이에게 곧 간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난 뒤였다. 누구 아이입니까? 라고 지훈이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서윤은 회사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사생활이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방어가 되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나이를 묻지 않았고 아버지를 묻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계산을 시작한 사람의 침묵이라. 서윤은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서윤은 현장 점검을 마쳤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지훈은 이번에도 그녀를 직접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수행비서 박 실장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호텔 차량을 준비했다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택시를 타겠다고 거절했지만 박 실장은 대표 지시라고만 말했다. 그 단어 하나가 여전히 그녀의 삶을 흔드는 권력처럼 느껴져 서윤은 결국 혼자 로비로 내려갔다. 그날 밤 지훈은 대표실에 남아 박 실장이 가져온 오래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4년 전 서윤의 퇴사 기록, 부산으로 향한 고속버스 결제 흔적,
그리고 이후 끊어진 연락망이 조각처럼 놓였다. 지우는 그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눈빛은 처음으로 분노보다 죄책감에 가까웠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윤혜란 여사의 과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우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4년 전 그는 약혼을 거부하고 서윤에게 달려갔지만 그녀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 뒤로 헤라는 서윤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식의 말을 흘렸고 지우는 믿지 않으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제 아이의 얼굴은 그 모든 거짓말 위에 떨어진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다. 지우는 아이의 이름을 알아내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가 잠시 뒤 다시 박 실장을 불렀다. 그는 서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녀가 부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조용히 확인하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된 공개 자료만 보겠다고 답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아이의 작은 얼굴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호텔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계약 일정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잤는지 묻고 저녁 기차로 꼭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는 영상 속에서 작은 자동차를 흔들며 엄마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라고 자랑했다. 그 웃음 때문에 서윤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더 쉽게 무너지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지우는 전날보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정표를 건넸고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이야기만 정확하게 했다. 그러나 질문이 끝날 때마다 그의 눈은 서윤의 왼손과 휴대전화, 그리고 미세하게 굳는 표정으로 향했다. 서윤은 그가 이미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 점심 무렵, 지우는 직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서윤에게 단둘이 식사하자고 말했다. 서윤은 거절했지만 그는 계약상 조율할 세부 사항이 남았다며 회의실 문을 닫았다. 준비된 도시락은 예전 야근 때 그가 자주 시키던 메뉴였고 그녀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것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 기억은 화려한 선물보다 더 아프게 사람을 흔들었다. 아직도 계란말이는 끝에서부터 먹습니까? 라고 지훈이 묻자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런 사소한 기억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지훈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은 4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원망보다 더 큰 공허가 묻어 있었고 서윤은 순간적으로 그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말았다. 서윤은 오후 회의가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그러나 스튜디오 팀장은 갑작스러운 추가 미팅 때문에 하루 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전했다. 호텔 측이 계약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 담당자인 서윤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의도라고 확신했지만 팀 전체의 기회 앞에서 혼자 거절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서윤은 임시 숙소 대신 도윤을 데려오기 위해 이모에게 연락했다. 하루만 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에 이모는 차라리 아이와 함께 올라오겠다고 했다. 다음 날 병원 예약도 서울 쪽이 빠르다며 이모는 이미 기차표를 보고 있었다. 서윤은 위험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도윤이 엄마와 자고 싶다고 보낸 음성 메시지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날 늦은 밤, 이모는 도윤을 데리고 서윤이 빌린 작은 레지던스에 도착했다. 서윤은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를 품에 안았고 도윤은 엄마 냄새가 난다며 목을 꼭 감았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서울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속삭였다. 창밖에는 KJ 호텔의 불빛이 멀리 보였고
서윤은 그 빛이 자신을 따라온 것처럼 느꼈다. 한편 지우는 박 실장이 가져온 짧은 보고서를 읽다가 손에 든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보고서에는 부산의 작은 산부인과 기록은 없었지만 한도윤이라는 아이의 어린이집 등록 정보가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은 4년 전 서윤이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고 박 실장은 말리지 못한 채 뒤를 따랐다. 레지던스 앞 도로는 밤비가 내린 뒤처럼 젖어 있었고 지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위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 옳은지 오래 망설였지만 아이의 얼굴과 서윤의 두려운 눈빛이 계속 겹쳤다. 배를 누르려던 손은 문 앞에서 멈췄고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따뜻한 소리였다. 안쪽에서 서윤이 도윤에게 물을 마시라고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아까 본 아저씨는 왜 엄마를 슬프게 바라는 말이 문틈을 지나 지훈의 가슴에 꽂혔다.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고 아이는 다시 작게 엄마를 불렀다. 그 한마디 앞에서 지훈은 모든 의심이 아니라 모든 후회를 먼저 확신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오래 참아온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훈에게는 판결문처럼 무겁게 들렸다. 4년 동안 그는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서윤은 지켜야 할 생명을 안고 홀로 숨어 살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잃어버린 가족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삼장아이의 비밀과 말하지 못한 사랑. 복도에 선 강지우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생활 소리를 들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은 보고서 위의 글자였지만 문 너머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숨결이었다. 그는 평생 숫자와 계약으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날만은 아무 계산도 시작할 수 없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늦게 그의 가슴에 도착했다. 지우는 결국 배를 누르지 않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지금 문을 열면 서윤은 다시 달아날 것이고 아이는 낯선 남자의 공포를 먼저 배울 것이다. 그는 4년 동안 기다렸으니 하루를 더 기다리는 일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기다림보다 후회에 더 가까운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도윤의 작은 손을 잡고 레지던스 앞 편의점으로 내려왔다. 아이는 서울의 높은 건물들을 신기하게 올려다보며 엄마 회사도 저렇게 크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웃으려 했지만 길 건너편 검은 세단을 발견한 순간 숨이 부셨다. 차 안에 앉은 지우는 어떤 접근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아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엄마의 손이 굳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서윤의 얼굴을 살폈다. 엄마. 아파아이의 질문은 작았지만 서윤에게는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의 모자를 바로잡았고 일부러 길 건너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의 시선은 따라오지 않아도 이미 그녀의 하루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호텔 현장에 도착한 서윤은 팀원들 앞에서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도윤은 이모와 함께 병원 예약을 다녀오기로 했고 서윤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지우는 이미 창가 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초조함을 모두 읽은 얼굴이었다. 그는 업무 자료를 내려놓으며 오늘 일정은 짧게 끝내겠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직원들이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남았다. 서유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지훈도 한동안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아이가 병원에 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으로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다. 내 아이입니까? 라고 지우는 묻지 않았고 대신 그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까? 라고 조용히 말했다.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자 서유는 준비했던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알아버렸다는 사실보다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에 더 흔들렸다.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도유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단단히 대답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았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는 아이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며 서윤을 세상 앞에 세우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강씨 집안의 약속은 늘 조건을 숨긴 채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에게 회장가의 성을 씌울 생각이 없다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아프게 흔들렸지만 그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닫힌 회의실 문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할 자격부터 잃었다고 말했다. 서유는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대답을 잃었고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움직였다. 그가 차라리 화를 냈다면 그녀는 더 쉽게 미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도유는 이모와 함께 호텔 근처 카페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멀리서 아이를 보았지만 서윤의 허락 없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도유는 창가 자리에서 작은 자동차를 굴리며 웃었고 지우는 그 웃음이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는 기업 하나를 인수할 때도 느끼지 못한 두려움을 4살 아이 앞에서 처음 배웠다. 서유는 카페 문 앞에서 지훈을 발견하고 곧장 아이 쪽으로 몸을 막아섰다. 그 모습은 공격보다 보호에 가까웠고 지훈은 그 방어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신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만 하겠다고 했다. 서유는 왜 이제 와서 안전을 묻느냐고 낮게 물었고 지우는 그 질문을 피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너무 늦은 문장임을 알면서도 결국 그 말을 꺼냈다. 서유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웃었고 그 웃음은 눈물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원룸 앞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래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지우는 그날 뒷계단을 놓쳤고 이후 모든 길이 조작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전 혜란의 찻잔과 부드러운 협박을 떠올렸다. 지우는 서윤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끝내 믿지 못해 부산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일하던 도시락 가게는 이미 폐업한 뒤였고 병원 기록도 누군가 지워놓은 뒤였다. 서유는 심장이 천천히 식는 기분으로 그 조작의 주인을 알아차렸다. 지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 윤혜라는 자신이 약혼을 거부한 뒤 서윤을 가장 쉬운 약점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날 혜란이 어떤 말을 했느냐고 묻는 지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숨긴 채 협박당했던 오후를 아주 천천히 다시 꺼내놓았다. 말을 이어갈수록 서윤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지훈의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혜란이 가족 주소와 어머니 치료 기록을 언급했으며 특별한 일이 생기면
먼저 말하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특별한 일이라는 말이 임신을 가리킨 것처럼 느껴졌다고. 서유는 떨리는 숨으로 덧붙였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그녀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왜 나를 믿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은 그의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지우는 끝내 삼켰다. 당시 서윤에게 자신은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는 상사였고 집안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증명한 적도 없었다. 그녀가 도망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묻는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꺼냈다. 서유는 사과 하나로 사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의 눈빛이 자신의 상처를 변명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마음 한쪽이 무너지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도윤이 아빠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그 말은 지훈에게 어떤 처벌보다 무겁게 닿았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서윤의 속도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카페 밖에서 도윤이 장난감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길 쪽으로 굴러가려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장난감을 주워 올렸지만 아이 앞에서 무릎을 굽힌 채 멈췄다.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동차를 내밀었고 도윤은 낯선 아저씨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라고 도윤이 또박또박 말하자 지훈의 눈가가 아주 잠깐 젖어들었다. 서윤은 그 작은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도윤은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지훈은 아이 앞에서 이상할 만큼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은 연기가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부성의 첫걸음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윤 모르게 호텔 보안팀에 레지던스 주변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언론팀에는 서윤의 이름이 어떤 외부 자료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말했다. 법무팀에는 친자 문제와 양육권 자료를 검토하되 서윤을 압박하는 방식의 문서는 만들지 말라고 명확히 못 박았다. 박 실장은 이런 조용한 보호가 언젠가 더 큰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이미 충돌은 시작됐다고 답하며 윤혜란이 알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혜란의 비서실 출입 기록과 4년 전 자료 삭제 흔적을 모두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서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목소리에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집안에서는 누군가를 지키려는 행동조차 새로운 약점으로 기록되기 마련이었다. 서윤은 밤늦게 레지던스에서 도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지훈의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메시지에는 아이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필요한 경우 자신이 뒤로 물러서겠다는 문장이 있었다. 예전에 강지훈이라면 명령부터 했을 사람이라고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거리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호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철거 구역의 외부 기자가 몰래 들어와 서윤을 촬영하려 했고 누군가 그녀의 이름과 부산 거주 이력을 흘린 듯했다. 지우는 보안팀보다 먼저 현장으로 내려와 기자의 카메라를 막아섰다. 그는 대표이사 신분을 이용해 촬영 자료 삭제를 요구했고 서윤을 직원 통로로 빠르게 내보냈다. 서윤은 비상계단 안에서 지훈을 기다리며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그는 몇 분 뒤 들어왔고 셔츠 소매가 구겨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단순한 보호의 이유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지우는 문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다가
오래 숨겨온 문장을 천천히 꺼냈다. 나는 당신을 그날 밤부터 사랑한 게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상계단의 차가운 벽에 선명하게 부딪혔다. 서윤은 움직이지 못했고 그는 더는 숨지 않겠다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녀가 처음 입사하던 날 회의실에서 실수한 임원을 대신해 책임을 정리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녀를 보았고 너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 고백이 기쁘기보다 먼저 아팠고 그래서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4년 전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분명한 마음이었다. 지우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자신의 침묵이 그녀를 혼자 도망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사랑 고백으로 용서를 사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더는 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단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유는 아직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사랑은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으로 돌아와 그녀가 겨우 정리한 마음을 다시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지우는 그 대답마저 소중한 허락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을 얻기도 전에 서울의 뉴스 알림은 잔인하게 먼저 움직였다. 다음 날 오전 포털 메인에는 KJ그룹 대표의 숨겨진 여자와 사생아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기사 안에는 서윤의 흐릿한 사진과 도윤의 어린이집 근처에서 찍힌 뒷모습이 함께 실려 있었다. 댓글들은 순식간에 그녀를 돈과 야망으로 회장가에 접근한 여자로 만들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윤의 사진이 흐릿하게 남아 공개된 것을 보고 숨이 끊겼다. 지우는 즉시 전화를 걸어 모든 기사 삭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퍼진 모욕은 손가락 사이에 물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때 윤혜란의 메시지가 지훈에게 도착했고 내용은 짧고 우아할 만큼 잔혹했다. 이제 네가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판단하게 될 거야. 사장온 서울이 그녀를 야심가라 부를 때 서윤은 휴대전화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화면 위에서 도윤의 뒷모습이 계속 흔들렸다. 기사는 몇 분 사이에 복제되었고 제목은 더 자극적인 단어를 붙이며 빠르게 번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밀 정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아이를 협박 도구라고 썼다. 서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욕보다 도윤의 작은 어깨가 세상에 노출된 사실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지우는 대표실에서 곧장 내려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서윤의 휴대전화를 조심히 내려놓으며 아이 사진부터 반드시 지우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 약속이 너무 늦게 느껴져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손을 떨었다.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직원들은 출입구마다 임시 통제선을 세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누군가 서윤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소리쳤고 플래시 불빛이 유리문 너머에서 끊임없이 터졌다. 지우는 그녀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지만 서윤은 도윤에게 먼저 가야 한다며 손을 뿌리쳤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의 팔을 붙잡지 않고 곧바로 차량과 경호팀을 부르게 했다. 레지던스 앞도 안전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근처에는 낯선 사람들이 이미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이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윤이 선생님 방에 숨어 있다고 전했고 서윤의 다리는 순간 힘을 잃었다. 지우는 통화를 넘겨받아 원장에게 법무팀이 곧 도착한다고 설명했고 아이를 후문으로 이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등의 핏줄은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서윤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작은 담요를 덮고 상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서윤은 무릎을 꿇어 그 작은 몸을 세게 끌어안았다. 도윤은 사람들이 왜 창문 밖에서 엄마 이름을 부르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카락만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도망쳐야 하는지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도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다. 그는 낯선 사람들 때문에 놀랐을 텐데 오늘은 엄마와 안전한 곳으로 갈 거라고 말했다. 도윤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아저씨도 우리 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그 질문 하나에 목이 잠겼지만 아주 분명하게 언제나 네 편이 되겠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도윤보다 서윤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고마움을 말할 수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를 숨길 방법이었고 그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모든 역과 공항에 기자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망치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위험한 길로 밀려나는 것을 막고 있었다. KJ 그룹 비밀 게스트하우스는 서울 외곽 숲길 끝에 있었고 대문 안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서윤은 도윤을 방에 눕히고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다가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현관 근처에서 법무팀과 짧게 통화하며 아이가 찍힌 기사부터 우선 삭제하라고 반복했다. 그는 언론 대응보다 도윤의 흔적 삭제를 먼저 요구했고 그 우선순위가 그녀를 이상하게 울렸다. 밤새 악성 댓글은 줄지 않았고 KJ 호텔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된다는 공지가 내부망에 올라왔다. 서윤이 속한 스튜디오는 거래처 전화를 받느라 혼란에 빠졌고 팀장은 미안하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대표와 관계를 이용했다고 수군거렸다. 서윤은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자 사직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이 되자 지우는 회장단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고 윤혜라는 이미 이사회 일부를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은 도덕성 문제를 들먹였고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이유로 대표 책임론을 요구했다. 지우는 회의장으로 가기 전 서윤에게 오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윤은 이번에도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의 뒷모습이 아팠다. KJ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4년 전 강씨 저택보다 더 세련되고 더 잔혹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윤혜라는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장 중앙에 앉아 지훈을 기다렸다는 듯 잔잔하게 웃었다. 그녀는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기업 신뢰를 무너뜨렸고 호텔 합병에도 치명적 손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훈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서윤과 아이에 대한 공격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혜라는 아이를 숨긴 여자를 보호하려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며 일부러 아주 천천히 물었다.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도 그 질문의 잔인함을 지적하지 않았다. 지우는 서윤이 어떤 금전도 요구한 적 없고 오히려 혼자 생계를 책임졌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는 아이의 존재를 흠집처럼 말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걸고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결국 대표 직무정지 권고안을 표결에 붙였고 지훈의 우호 지분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혜란이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둔 연합은 놀라울 만큼 촘촘했고 지훈의 동생 명의 회사까지 움직이고 있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지우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지만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든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그 소식은 오후가 되기 전에 언론에 새어나갔고 기사 제목은 이번에도 서윤의 이름을 먼저 끌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CEO의 자리까지 흔든 여자라고 썼고 낯선 계정들은 그녀의 과거 월세방 사진까지 퍼뜨렸다. 서윤은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그 기사들을 보다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잃은 것이 너무 커서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 실장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고 그는 지훈이 모르게 보관하던 자료 일부를 서윤에게 건넸다. 자료에는 4년 전 부산 산부인과 주변에 배치된 경호팀 비용과 서윤의 어머니 치료비, 잔액을 익명으로 정리한 기록이 있었다. 또 도시락 가게 폐업 이후 그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역 스튜디오에 익명 투자금이 들어간 내역도 있었다. 서윤은 종이를 넘길수록 심장이 이상하게 무너졌다. 박 실장은 대표가 그녀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보다 먼저 안전을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가 아이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어도 서윤이 부산에서 굶지 않도록 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윤은 지훈이 자신을 찾지 못했다고 믿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끊어진 길들을 계속 이어두고 있었다. 그 사실은 고마움보다 먼저 너무 늦은 슬픔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자료 속 작은 날짜들을 보며 도윤이 폐렴으로 입원했던 겨울을 떠올렸다. 그때 병원비 일부가 착오로 감면되었다고 들었고 그녀는 행정 실수라고만 생각했다. 아이가 회복하던 새벽, 창밖에 서 있던 검은 차량도 우연이라고 넘겼다. 이제 그 모든 우연이 지훈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용히 울게 만들었다. 저녁 무렵 지훈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의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를 보자마자 자료 봉투를 들어 보였고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지훈은 잠시 멈춰 서더니 말하면 당신이 더 멀리 달아날 것 같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속죄가 그녀가 모르게 숨쉴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건 속죄가 아니라 또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모든 순간 자신만 몰랐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 말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녀를 지킨다고 믿으며 또 혼자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문제는 그가 너무 늦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이 삼켜온 시간만 무겁게 남았다. 지우는 대표 자리도 지분도 잃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 세상의 모욕을 견디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런 말이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죄책감으로 밀어넣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윤의 엄마로 직접 서고 싶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옆에서 증거를 건네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 약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늦게라도 자신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은 보호보다 존중에 가까워야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너무 돌아서 배웠다. 그날 밤 서윤은 도윤 옆에 누워
아이가 잠결에 자신의 손가락을 잡는 것을 느꼈다. 세상은 도윤을 출생의 소문으로 만들려 했지만 아이는 그저 엄마 품을 믿고 잠든 작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는 도망만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름을 숨기는 삶은 안전해 보였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이름을 빼앗기는 일이었다. 새벽이 밝기 전 서유는 지훈이 보내준 자료와 박 실장의 기록을 하나씩 정리했다. 혜란이 4년 전 서윤의 병원과 고용 기록에 접근한 흔적, 기사 최초 유포 계정과 연결된 홍보 대행사 명단도 함께 모였다. 그녀는 문서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은 복수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려줄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다. 다음 날, 서유는 스튜디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팀장은 언론이 더 몰릴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설계안과 실력까지 소문에 넘길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도윤을 며칠 쉬게 하겠다고 알리며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다. 모든 연락을 끝낸 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똑바로 섰다. 지우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와 절차를 설명하며 서윤이 굳이 나타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번만큼은 그녀를 막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권을 넘겨주는 배려에 가까웠다. 서윤은 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답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우는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지 오후에 서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아이까지 데리고 진흙탕에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며 여전히 우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예전처럼 떨지 않았고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먼저 말하라던 충고를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니 이번 특별한 일은 주주들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조용히 덧붙였다. 통화가 끊긴 뒤 서윤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느린 숨을 내쉬었다. 4년 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목소리만으로도 가방을 싸고 가장 먼 도시로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뒤에는 도윤의 잠든 얼굴과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지훈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는 자신을 부끄러운 비밀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임시 주주총회 전날 밤, 지훈은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서윤에게 작은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넸다. 파일에는 헤란의 측근이 기사 유포 대행사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4년 전 기록 삭제 지시도 일부 언급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것을 들으며 손이 떨렸지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제 두려움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비가 올 듯 낮게 흐려 있었고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도윤의 작은 손수건을 가방 안쪽에 넣었다. 지우는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앞서 걷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나란히 섰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을 스스로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회의장 문 너머에서는 헤란과 주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온 서울이 그녀를 야심가라고 부르는 아침.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 오장 그가 4년 동안 기다린 여자. 회의장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시선이 한서윤의 얼굴에 동시에 꽂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지만 가방 안쪽에 넣어둔
도윤의 손수건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강지우는 그녀보다 반 발자국 뒤에서 걸었고 이번에는 누구도 앞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윤혜라는 중앙 좌석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처음으로 아주 얇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이 준비된 발언석 앞에 서자 회의장 뒤편의 기자석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촬영하려 했고 법무팀 직원이 곧바로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선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떨리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법은 없고 두려운 사람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법도 없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첫 문장은 짧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조용히 가르며 지나갔다. 그녀는 KJ 호텔 프로젝트의 외부 디자이너이며 오늘 이 자리에 소문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섰다고 말했다. 몇몇 주주는 불편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고 헤라는 여전히 우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윤은 그 얼굴을 똑바로 보며 4년 전 저택 별채에서 들은 협박을 꺼냈다. 그녀는 어머니 치료 기록과 지방 친척 주소가 어떻게 압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이어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돈이나 야망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에 대한 공포였다고 말했다. 회의장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헤란의 손이 팔걸이를 아주 작게 움켜쥐었다. 지우는 그 움직임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의 말을 대신하지 않았다. 서윤은 준비해온 화면을 켰고 박 실장이 정리한 기록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4년 전 병원 조회 기록, 고용 기록 삭제 요청, 기사 최초 유포 계정과 홍보 대행사의 연결 자료가 이어졌다. 모든 자료는 법무법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것이었고 회의장 안의 공기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헤라는 조작 가능성을 말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입술을 닫았다. 녹음 속 목소리는 헤란의 측근이었고 그는 서윤의 이름과 아이 사진 노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주가가 흔들리면 대표 직무정지를 밀어붙이기 쉽다고 말했고 아이는 흐릿하게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웃었다. 그 웃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서윤은 주먹을 쥐지 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도윤의 이름을 더는 그들의 도구로 남겨두지 않는 일이었다. 회의장은 한동안 완전히 침묵했고 그 침묵은 헤란이 만들어온 권위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우는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의 사생활 문제로 포장된 사건은 조직적인 명예훼손과 경영권 공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 자리보다 먼저 한 아이와 한 여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라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이 한 여자에게 홀려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더욱 회사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주주들은 여전히 계산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지우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끝까지 단단하게 닿았다. 저는 한서윤 씨와 아이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도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지만 어떤 권리도 서윤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말은 사랑 고백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서윤에게 더 믿을 만하게 들렸다. 표결은 다시 진행되었고 헤란의 편에 섰던 일부 주주들은 빠르게 태도를 바꾸었다. 기업 이미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임원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지훈의 직무정지 권고안은 철회되었고 윤혜란의 이사회 직위 해임 안건이 즉석에서 상정되었다. 헤라는 끝까지 미소를 지키려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 미소를 믿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훈은 서윤의 앞을 막아 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 옆에 서서 필요한 질문에는 함께 답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법무팀이 맡게 했다. 서윤은 아이의 사진을 다시 유포하는 매체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직접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더는 도망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흐렸던 하늘 사이로 얇은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서윤은 계단 아래 모인 사람들을 보며 4년 전 자신이 이 도시를 떠나던 새벽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사랑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밤을 건넜다. 이제 그녀는 같은 도시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그 사실이 조용히 눈물처럼 밀려왔다. 며칠 뒤 헤란의 측근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헤란은 모든 책임을 부인했지만 녹음과 자금 흐름은 그녀가 피하기 어려운 방향을 가리켰다. KJ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지훈은 서윤과 도윤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그 요청을 기업 홍보 문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했다. 도윤은 며칠이 지나서야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지훈을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았고 먼저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작은 자동차 누리법을 서툴게 배웠고 도윤이 만든 종이 착오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숨까지 조심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늦은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배웠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바람개비를 들고 앞서 뛰었고 지훈은 넘어질까봐 멀찍이 따라가며 눈을 떼지 못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꿈꾸지 않으려 했던 풍경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행복은 화려하게 도착하지 않았고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곁에 앉았다. 지훈은 도윤이 잠시 놀이터에 간 사이 서윤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4년 전 자신이 사랑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장가의 벽을 핑계로 그녀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고 그 침묵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서윤은 오래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그날 단 한 번은 그를 믿어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사랑 하나로 덮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서윤은 더는 그 시간을 원망만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이 아빠를 알아가는 동안 자신도 지훈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지훈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 대신 깊은 감사가 있었다. 몇 달 뒤 KJ 호텔 라운지는 서윤의 설계한 대로 완성되었고 개장식은 조용하지만 품격 있게 열렸다. 공간에는 숨을 고를 수 있는 낮은 조명과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부드러운 벽선이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그 라운지가 대표의 개인사로 흔들린 프로젝트였다는 사실보다 완성도의 아름다움을 먼저 이야기했다. 서윤은 그 평가를 들으며 자신의 일이 소문보다 오래 남을 수 있음을 느꼈다. 개장식이 끝난 밤, 지훈은 라운지 안쪽 작은 정원으로 서윤을 불렀다. 도윤은 이모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케이크를 고르고 있었고 두 사람에게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이 생겼다.
지우는 화려한 반지 상자를 꺼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그는 대신 서윤이 설계한 벤치 옆에 서서 오래 품은 마음을 가장 낮은 목소리로 꺼냈다. 이번에는 당신이 떠나지 않게 붙잡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야 충분히 늦었지만 앞으로는 매일 늦지 않게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웃었고 그 웃음에는 4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함께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아직 완벽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며 가끔은 예전의 밤이 꿈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는 그때마다 설명하지 말고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답했다. 그는 용서를 재촉하지 않겠고 가족이라는 이름도 서윤과 도윤의 속도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반지보다 무겁고 어떤 청혼의 문장보다 그녀에게 깊게 닿았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지우는 마치 깨질 것을 바치듯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원문이 열리고 도윤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세 환하게 웃었다. 우리 이제 같이 집에 가라는 질문에 서윤은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라는 말은 더 이상 도망쳐 숨는 방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 사람이 서로의 속도를 배우고 늦은 사과를 생활로 갚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지우는 도윤의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었고 서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셋은 호텔 정원을 지나 천천히 걸었고 유리창 너머 서울의 불빛은 예전처럼 차갑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서울의 거리 위에 서 있었지만 더는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숨겨진 여자도 아니고 회장가의 약점도 아니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녀 옆에서 같은 보폭으로 걸었고 도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손을 흔들었다. 4년 동안 묻어둔 사랑은 늦게 피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